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바로 김밥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간의 김용만 회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행 시도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경악을 금치 못할 스토리가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간혜가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간혜는 1994년 대학로에서 시작된 김밥 분식 프랜차이즈입니다. 첫 매장의 성공 이후 19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며 가맹점을 모았고 2006년에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010년대 초에는 가맹점 400호점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현재 김간혜 매장 수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1년 459개에서 2022년 448개, 2023년 기준으로는 425개로 이제 성장을 멈추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복민 김밥에 이어 매장 수 기준 김밥 프랜차이즈 2위 업체로 여전히 업계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간혜 창업자 김용만 회장은 현재 68세로 1994년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에 김간혜를 창업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김밥 프랜차이즈 국내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간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프랜차이즈인 만큼 이번 사건에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김용만 회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자면 작년 2023년 9월 22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인데, 이날 회식 자리에는 김용만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했고 당시 김용만 회장은 회사의 매출 부진을 탓하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평소보다 술을 강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겐 귀가를 요구하면서도 피해 여직원 A씨에게만 자리를 옮겨서 2차 회식을 권했는데 당시 A씨는 이미 주량을 넘겨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용만 회장과 김용만 회장의 지인은 A씨를 데리고 인근 유흥주점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양주까지 마시게 했고 A씨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러자 김용만 회장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A씨는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자 이미 옷이 반쯤 벗겨진 상황이라고 진술했는데, 휴대전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당시 피해 여직원 A씨의 휴대전화는 모텔 이동 전까지 함께 자리했던 김 회장의 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김 회장은 이후에도 피해 여직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9월 27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처벌 불원서 작성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직을 우려한 여직원은 합의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김 회장은 수억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한 이후 오히려 피해 여직원이 꽃뱀으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고 자신을 유혹했다며 2차 가해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김용만 회장이 1년 이상을 쉬쉬하며 감춰온 이 사건을 이제 와서 누가 세상에 알리며 터뜨린 걸까요? 다름 아닌 아내인 박은희 씨가 지난 2024년 7월에 남편인 김용만 회장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언론을 통해 박은희 씨의 고발장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김용만 회장 본인은 회장 직함으로 아내인 박은희 씨는 사장으로 수십 년간 함께 김간혜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에 김용만 회장은 대학로에서 주점을 운영했었는데 당시 도시계획으로 가게 절반가량이 헐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 백반 위주의 한식당, 치킨 브랜드 체인점도 운영했지만 사업이 잘 안 돼 얼마 못 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분식 메뉴를 차별화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김밥을 창업 아이템으로 정한 다음 전국에 유명하다는 분식집을 모두 찾아가 김밥을 먹어보며 맛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김간혜 김밥의 메뉴 개발은 한식집을 운영했던 친정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은 박은희 김간혜 사장의 힘이 컸다는 과거 2013년 김 회장의 인터뷰도 발견했습니다. 볶음 멸치와 매운 고추를 넣어 만든 멸치김밥, 그리고 매콤한 소스에 여러 채소와 해산물로 맛을 낸 볶음 우동 등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김간혜의 스테디셀러 메뉴 개발에 아내인 박은희 사장의 공이 크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하지만 성공 이후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은 있게 되는 걸까요? 2008년 성공한 경제인으로 한 방송에 출연해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도 인터뷰하셨던데 결국 초심을 잃은 김 회장은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더 재밌는 건 현재 아내 박은희 씨는 김간의 사내이사로 김용만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아들인 김정현 대표까지 김간의 경영권 분쟁에 가담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김간의 지분 구조를 보면 김용만 회장이 총 주식 15만 주 중 14만 9,167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이 99.44%이고, 아내인 박은희 사장의 지분율은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김용만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임기 만료로 물러난 상황인데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8월 21일 사내이사로 재취임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35세 젊은 나이에 대표로 취임한 김용만 회장의 아들 김정현 대표는 이번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이유로 김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빠를 해고한 건데요. 정황상 아들 김정현 대표는 엄마 박은희 사장 편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현 대표는 이번 김 회장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김간의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이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은 김용만 회장 개인의 부정행위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 회장은 피해 여직원과 합의 과정에서 법인 자금의 횡령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내 박은희 씨에게 추가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회사 돈 수억 원을 보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설 만도 한데 김용만 회장은 오히려 아내인 박은희 씨가 36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횡령과 배임 혐의로 맞고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김간의 회장 가족에 보여주는 개막장 드라마인데요. 막장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은희 씨는 김용만 회장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만 회장과 박은희 씨의 이혼 소송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것은 올해 2월인데요. 원고는 박은희 씨, 피고는 김용만 회장으로 지난 10월 31일 첫 조정사무 수행일이 열렸고, 오는 12월 12일에는 두 번째 조정사무 수행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사무 수행이란 정식 재판 전에 조정관과 원고 피고가 만나 조정안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때 양측이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박은희 씨 측은 이혼을 통해 본인 몫의 재산 분할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 대상에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고 혼인 유지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국 김간의 지분율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김용만 회장의 대주주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11월 18일 김간의 회장이 아내와 아들을 몰아내고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내 박은희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등을 앞두고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아버지 김용만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직에 올랐으며, 해당 내용은 지난 11월 11일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이사 직무를 지속해온 어머니 박은희 씨도 11일 등기에서 말소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회사인 김간에는 김용만 회장이 지분의 99%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김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 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지분율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야말로 오너일가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작년 말 기준 김간의 본사 연매출은 무려 39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3년 기준 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이상 급감하긴 했지만 그동안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온 알짜 회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김간에는 김간의 김밥 외에도 쭈가네, 보조개, 파크볼, 치킨 방앗간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결국 그들만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김간의 오너 가족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매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맹점들의 손해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프랜차이즈 대표의 일탈과 성추행 사건들도 재조명되는 중인데요. 제가 얼마 전 갑질 콘텐츠로 소개한 적 있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경우도 2017년 최우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며 가맹점 매출이 40%나 급감하는 타격을 입은 바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호식이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발의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일 뿐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과 보상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시행된 2019년에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의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탔던 아오리 라멘이 당시 버닝썬 게이트로 오너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섰고 점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당시 아오리 라멘을 운영하던 지주회사인 아오리 F&B는 승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만 결국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에 파산
파산해버렸고 가맹점주들의 피해 배상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서상 비윤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김간의 김용만 회장이 아직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올해 3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직과 등기 이사직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났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또한 김용만 회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용만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협회의 회장을 지내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모임을 이끌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명예회장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과 마약 투약과 관련됐던 봉구스 바퍼거 대표를 각각 제명하며 성추행과 마약 등 무리를 빚은 회원에게 강경한 제재를 취했던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난감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협회 관계자는 아직 김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안이라며 제명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 회장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여론을 의식해 제명 등 징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는 수많은 가맹점주의 생계가 연동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이지만 대표의 일탈과 범죄로 인한 논란과 이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CEO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중에는 제가 얼마 전 올려드린 이삭 토스트처럼 착한 본사도 있지만 가맹점들에게 갑질을 하는 악질 본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갑질하다가 나락간 프랜차이즈 갑질의 신 대표 탑3를 뽑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후보 3명 중에 누가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되시는지 1위를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갑질의 신 후보 1번 총각내 야채가게입니다. 총각내 야채가게는 1998년 자연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후문에서 장사를 시작한 곳이 본점인데요. 총각내 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는 트럭 행상으로 시작해 대치동의 18평의 야채가게를 대한민국 평당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는 매장으로 만들어내며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전국에 약 50여 개 가맹점을 내고 연매출 400억 원대로 업체를 키워낸 성공 스토리가 업계에 소문이 나자 이영석 대표의 성공담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2008년에 제작되고 2011년에는 지창욱 주연의 드라마로까지 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공 신화 뒤에는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며 금품 상납까지 요구하는 도를 넘은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이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총각내 야채가게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외부 모집이 아닌 본사 직원들 가운데에서 선발해 가맹점주가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고 하는데요. 자본금이 없는 젊은 직원들이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이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목돈을 본사가 내주고 가맹점주가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내주다 보니 본사가 갑인, 우월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가맹점주들은 이영석 대표의 막말과 폭언에 저항하지 못하며 금품 상납 요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점주들 단톡방에 이영석 대표가 나 스쿠터 사줄 사람 하면서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먼저 손을 들고 사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배달용 스쿠터 그런 게 아니라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캐남 스파이더인지 웬만한 자동차 가격에 달하는 이걸 타고 이영석 대표가 여행을 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배우고 매장을 차리는 식의 도제식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 이영석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스승의 날에는 감사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했으며 인사를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제자로 치부하고 쓰레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욕설은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가맹점주 교육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의 이름은 이른바 진돗개 교육이라 불리웠는데 직원이 가맹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영석 대표에게 500만 원을 내면 멘토가 되어주는 교육인데 진돗개 교육 수강 여부는 대외적으로는 선택사항이었으나 이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가맹점을 못 낼 것 같은 불이익이 우려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필수로 500만 원을 내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교육 도중 교육생인 가맹점주에게 너 똥개야 진돗개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진돗개 교육인이 교육생이 진돗개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불현듯 따귀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의 교육을 500만 원 유료로 내면서 따귀까지 맞아야 한다니 정말 기가 찬 노릇입니다. 따귀를 때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맞는 점주와 짜고 한 연출일 뿐이라는 이영석 대표의 해명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집니다. 교육 도중 잠깐씩 조는 점주들의 따귀를 때리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가맹점주들이 다 똥개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외에 총각내 야채가게는 유통 단계에서 본사 마진을 과하게 취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총각내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많아지자
가맹점에게 야채와 과일을 공급할 대형 물류창고 단지를 건립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각 내 가맹점들이 생산자가 같은 과일을 옆 가게 경쟁업체보다 비싸게 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를테면 옆 가게는 거봉을 12,000원에 팔고 있는데 총각 내 가맹점은 똑같은 과일을 17,000원에서 20,000원에 파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에 가맹점들은 본사 몰래 과일과 야채를 개별 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며 주변 점포와의 판매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 점주들은 새벽 시장에 나와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건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본사의 이영석 대표는 가맹점들의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해 가맹점들의 개별 사입을 금지합니다. 개별 사입에 걸리면 간판을 내리겠다 엄포를 놓았고 가맹점주들은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 물건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가맹점이 본사 횡포에 반기를 들고 나와서 다른 과일 가게를 차리자 10m 내외의 상가를 임차해 총각 내 점포를 오픈해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이영석 대표는 이름을 이은덕으로 개명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맹비난 때문에 신분 세탁 목적으로 개명을 한 것인가 싶지만 갑질 논란 이후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여전히 강연을 다니고 있네요. 갑질의 신 후보 2번 호식이 2마리 치킨입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려울 때 업계 최초로 2마리 치킨 컨셉으로 큰 성공을 거둔 브랜드이죠.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이름은 대표인 최호식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최호식 회장의 갑질 중에 가장 크게 회자가 되었던 건 바로 2017년 20대 여직원을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가 성추행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입사 3개월 차이던 여직원 A씨를 청담동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식집에는 최호식 회장과 A씨 단 둘뿐이었고 최 회장은 이후 일식집에서 자리를 옮겨 인근 호텔로 A씨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호텔 로비까지 최 회장을 따라갔지만 체크인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다급해진 A씨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줘서 최 회장의 손에 풀려난 A씨는 다급하게 호텔 밖으로 도망쳐 나와 마침 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가 공개되며 온라인상에는 호식이 2마리 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해당 논란으로 인해 최호식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호식이 2마리 치킨의 매출은 40%나 급락하게 됩니다. 또한 간장치킨의 조리법을 두고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거액을 배상하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대표 메뉴라 할 수 있는 간장치킨을 제조할 때 간장 양념을 붓으로 발라야 하는데 한 가맹점이 양념을 분무기로 뿌렸다면서 본사가 가맹 해지를 진행한 겁니다. 당시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이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가맹점주 B씨는 조리 매뉴얼에 분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시정 요구를 거절하고 본사는 가맹계약을 일방 해지하게 됩니다. 이에 가맹점주 B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까지 간 판결은 가맹점주 B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서 발라야만 한다고 나와있지 않다며 간장소스 사용법과 관련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이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가맹점주 B씨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호식이 2마리 치킨 측에 명령했습니다. 이 가맹점은 한 지역에서 12년에 걸쳐 호식이 2마리 치킨으로 영업을 해오던 가맹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사소한 감정 싸움을 본사의 지위로 누르려다가 탈이 났던 사건입니다. 한편 호식이 2마리 치킨은 연매출 500억 단위의 중견기업이지만 법인이 아닌 최호식 회장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기업인데요. 강남구 학동로 337에 있는 지상 18층 규모의 대형 빌딩인 호식이 타워도 결국 엄밀히 이야기하면 최 회장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때문에 호식이 2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로도 상표권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최호식 전 회장은 여전히 개인 사업자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은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6년 기준 매출 570억 원에 영업이익 120억 원을 기록해 규모로만 본다면 중견기업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이 개인 사업자를 고소하는 이유는 여론 불매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자금을 원활히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법인 전환 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2012년에는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매출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볼 때에 자금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갑질의 신 후보 3번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1990년 이대점을 시작으로 당시 피자헛 등 외국 피자 브랜드가 유행하던 시기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년 가까이 피자 브랜드 탑3에 자리 잡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미스터 피자는 2016년부터 불거진 창업자 정우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우선 2016년 있었던 정우현 회장의 50대 경비원 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미스터 피자 매장이 입점되어 있었던 한 건물의 경비원은 밤 10시에 정문을 잠가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행동했지만 아직 건물 내부에 있었던 정우현 회장은 내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경비원이 문을 일찍 닫았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는데요. 당시 정 회장은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고 정우현 회장은 결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이 폭행 사건 1년 뒤인 2017년 정우현 회장은 더 큰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척 명의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책임진 협의를 받은 겁니다. 해당 사건은 일명 치즈 통행세라고 불리며 폭행 사건 때문에 좋지 않았던 미스터 피자에 대한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요. 미스터 피자는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이 피자 치즈 납품에 오랜 기간 동안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1월 이를 은폐할 방법을 강구했고 정우현 회장의 동생과 함께 위장 거래를 할 업체로 장안유업을 섭외했습니다. 장안유업은 기존의 미스터 피자에 스트링 치즈를 공급해온 업체인데요. 이후 장안유업은 2016년 10월까지 메일유업과 미스터 피자 간 피자 치즈 거래에 끼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진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남긴 마진은 약 9억 원이었고 이 중 일부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정우현 회장의 동생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4년 10월 미스터 피자와 장안유업에 대해 각각 5억 2,800만 원, 2억 5,100만 원씩 총 7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각종 갑질 혐의와 부당이득으로 2017년 기소된 정우현 회장은 2018년 1월 1심과 2019년 12월 2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각각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었는데 대법원은 2022년 9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전부 유죄로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치즈부터 시작해 미스터 피자 본사의 강매와 부당이득이 이어지자 이에 못 견딘 점주들이 프랜차이즈를 탈퇴하며 해당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피자 연합을 창업했는데요. 정우현 회장은 이를 보고 절대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탈퇴 점주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 옆에 직영점을 내서 영업 방해와 보복 영업을 하고 관련 납품업체에게 탈퇴 점주에게는 재료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괴롭힘을 당하던 미스터 피자 탈퇴 점주 이모 씨가 2017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2023년 8월에 미스터 피자의 이런 보복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4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미스터 피자를 둘러싼 갑질 파문이 불거진 지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우현 회장은 2017년 대국민 사과 후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물러났지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현재 미스터 피자의 매장 수는 전성기의 절반 이하 수준인 약 250개 매장 정도로 줄어들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 미스터 피자는 2020년 치킨 브랜드 페리카나에 인수되며 재건을 꿈꾸었지만 한 번 나락간 이미지를 다시 살리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한편 미스터 피자는 2009년 당시 반도체 장비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논란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며 거래 정지되었고 현재는 상장 폐지를 앞둔 상황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정말 막상막하 용호상박의 다양한 갑질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갑질의 끝은 나락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해주는 갑질의 신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요즘 아딸 떡볶이가 왜 안 보이나요? 라고 댓글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한때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오픈하며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에 올랐었던 아딸이었고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던 유명 브랜드였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어느 순간 거짓말같이 우리 주변에서 매장들이 사라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엔 단순히 아딸의 유행이 끝나서 매장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매장들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은 그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딸의 시작은 무려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딸의 창업자 이영경 씨의 아버지이자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영석 씨가 당시 파주 미군부대에서 근무했을 때 전수받은 튀김 비법을 활용해서 문산 튀김집이란 상호로 분식집을 차린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아딸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영석 씨의 당시 레시피로 딸인 이현경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라는 뜻인 아빠튀김 딸 떡볶이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딸의 로고를 보시면 1972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딸이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이현경 창업자가 결혼하며 사위인 이경수 대표와 아빠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함께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이현경, 이경수 부부는 1994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는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90년대 말 IMF까지 겪으며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어하던 그 시기, 이 두 부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년 겨울 3천여만 원의 자금을 빌려 서울 금호동에 8평짜리 자그마한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는데요. 당시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간판을 새로 달 여력이 안 돼서 그전 임차인이 쓰던 자유시간 호프 간판에 자유시간 분식이라고 상호를 더 써서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분식집 장사가 잘 돼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된 2002년 4월에 이화여대 앞으로 가게를 이전했고 이때부터 아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장사를 시작한 건데요. 이후 가맹 본사인 오투 스페이스를 설립하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섭니다. 그리고 가맹 사업 시작 3년 만인 2008년에 250호점 돌파, 그리고 2012년엔 1000호점을 돌파하며 떡볶이 프랜차이즈 1등으로 올라섰고 연매출도 1200억 원까지 상승하며 중견기업 수준으로 사업이 성장합니다. 그야말로 부부가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신화를 써낸 건데요. 당시 아따를 보면 파리바게뜨 옆에 출점하는 전략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포장해서 갈 수 있는 곳 위주로 입지 분석을 하는 파리바게뜨 주변이라면 따로 상권 분석에 공수를 들이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파리바게뜨의 전국 매장 수가 4천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출점 전략은 당시 아딸의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리는데 매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딸은 프랜차이즈 분식들 중 최초로 TV CF도 찍어서 광고를 했는데요. 광고 초기엔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광고 모델이었고 2012년 초까지는 배우 최강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 봄부터는 아역스타 배우 여진구가 광고 모델을 맡았으며 2014년 10월경에는 당시 인기 아이돌 그룹 B1A4를 기용할 정도로 아딸은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아딸의 큰 성공 이후 초심을 잃은 것인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이영경 창업자의 남편 이경수 씨가 거액의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2015년 2월 이경수 대표가 아딸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와 아딸 가맹점들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업자들로부터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건데요. 이후 이경수 대표는 2017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며 아딸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망가지자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해지하며 빠르게 이탈했다는 건데요. 2015년 1년 동안 1,000여 개의 매장에서 절반 가까운 500여 개의 가맹점이 이탈하고 560개 매장만 남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남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그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흘러가자 부부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고 여기에 법적 처벌을 받은 남편 이경수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아내이자 창업자인 이현경 대표가 대표이사를 이어받아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닌 이경수 대표의 동생인 이준수 씨가 대표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터져 나오며 결국 이현경, 이경수 부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아딸의 상표권 분쟁도 시작되면서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시 가맹 본사인 오투 스페이스의 지분은 남편인 이경수 대표가 70%, 아내인 이현경 창업자가 30%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딸이라는 상표권은 아내인 이현경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는 남편 이경수 대표였기에
떡볶이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딸이라는 브랜드는 이현경 창업자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남편 이경수 대표는 아딸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자 결국 기존 아딸 떡볶이 가맹점을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간판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린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4월 5일 아딸이 감탄떡볶이로 상호가 변경됩니다 라는 공지를 띄우며 매장의 간판 변경을 진행해버립니다. 당시 상표권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때인데 결국 재판에서는 질 거라 예상했는지 최종 판결 전에 발빠르게 기존 아딸 가맹점들의 간판을 변경해버리며 선수를 친 거죠. 빠른 상호 변경을 위해 간판을 변경하는 비용은 모두 본사에서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500여 개의 아딸이 감탄떡볶이로 간판이 변경되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95%의 아딸 가맹점의 간판이 감탄떡볶이로 바뀌었다고 하니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딸이 왜 갑자기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할 만했던 상황이네요. 한편 아딸 상표권 분쟁에서는 2018년에 창업자인 이현경 대표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전 남편 이경수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이현경 대표에게 6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사이다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3년 전인 2021년 당시 인기 유튜브 컨텐츠이던 내고왕에서 감탄떡볶이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아딸이 감탄떡볶이로 변경된 거라고 방송을 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때 방송을 보면 감탄떡볶이가 떡볶이 업계 최초로 개명을 한 거라며 아딸이라는 브랜드가 감탄떡볶이가 된 것처럼 방송을 한 건데 팩트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듯이 당시 이경수 대표가 법원 판결로 아딸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자 가맹점들의 이름을 감탄떡볶이로 바꾼 것이고 창업자인 이현경 대표는 아딸이라는 이름의 분식집을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 내고왕 제작사인 달라스튜디오는 오류였다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보통 이런 광고주의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본사에서 기획에 참여한다는 점을 봤을 때 감탄떡볶이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아딸이라는 알려진 프랜차이즈의 후광을 계속 이용하려는 플레이를 했던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이후 창업자인 이현경 대표는 주식회사 아딸을 따로 설립해 아딸의 리브랜딩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아딸 간판을 달고 남아있는 매장들이 결국 아딸의 오리지널 매장들이긴 한데 아쉽게도 현재 매장 수는 2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 이경수 대표가 가져간 전 아딸의 가맹점 매장들인 감탄떡볶이도 현재는 매장 수가 많이 줄어 200여 개 수준으로 매장 수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이현경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유산과도 같은 아딸이라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 중인 걸 봤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현경 대표는 오프라인 매장 출점 외에 아딸의 밀키트화도 진행 중인데요. 보시듯이 컵떡볶이 스타일의 밀키트 상품도 있고요. 국물떡볶이 스타일의 밀키트 상품도 있네요. 또한 오프라인 매장으로 최근에는 아딸 플러스라는 즉석떡볶이 브랜드도 신규 런칭했습니다. 이 매장은 마라탕처럼 원하는 만큼 사리들을 담아 주문을 하면 즉석떡볶이로 끓여서 나오는 스타일인데요. 기존 소형 평수에 포장 위주로 진행되는 아딸의 매장 형태가 아닌 내방 고객들 위주로 판매하는 좀 더 대형 평수의 매장 컨셉인 건데 이런 도전들로 다시 예전 아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지만 같이 창업을 했던 부부가 이건 뭐 남도 아니고 완전 맨수가 돼버리는 상황인 건데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분명 가난하던 시절 떡볶이 매장 하나를 함께 창업한 뒤 성공을 기뻐하며 부부의 정을 나눴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불과 10년 뒤 가난에서는 벗어나실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춘천의 명물로 떠오른 이 감자빵 드셔보셨나요? 젊은 청년 부부의 귀농 스토리이자 성공 스토리로 유명해지며 2022년 연매출이 무려 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었는데요. 사이좋게 언론에 모습을 비추던 이 부부가 작년부터 돌연 이혼 소송 중입니다. 게다가 서로 자기가 감자빵 아이디어를 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쌀가루 반죽에 으깬 감자가 가득 들어가 있는 감자빵은 과거 춘천하면 떠올랐던 닭갈비, 막국수를 넘어 이제 지역 명물이 되었습니다.
감자빵을 판매하는 농업법인회사 밭의 이미소 대표는 원래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디자이너로 취직했지만 6개월 만에 퇴직하고 귀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당시 감자 농장을 했는데 로즈 감자, 청강 감자 같은 국내 품종을 재배하던 아버지가 판로를 찾지 못하고 2억 원어치에 달하는 감자를 폐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이미소 대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청년 농부로 뽑혀 당시 사과 농사를 하던 남편 최동력과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같은 또래에 농업에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 금세 서로 마음이 통했고 감자를 판매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잘 맞았던 이들은 2020년 결혼하며 함께 감자빵 아이디어를 탄생시켰고 직접 농사지은 감자로 만든 감자빵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유명해진 카페 감자밭을 선보였는데요. 이곳 역시 부부가 함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것이라 홍보하며 유명세를 탑니다. 감자빵을 판매하는 농업법인회사 밭의 설립일을 보니 2020년 6월로 나오네요. 결혼과 동시에 법인을 설립하며 부부가 함께 청년 사업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인데요. 감자빵이 인기를 얻으며 각종 백화점에서 판매 문의가 왔고 그때 선보인 팝업 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으며 이 부부의 사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춘천에 자리 잡은 카페 감자밭은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2020년에 시작된 감자빵은 국내 판매 3년 만에 연매출 200억이 넘어가는 히트 상품이 된 거죠. 2021년에 100억 원 매출 돌파, 2022년에는 200억 원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감자빵 한 개에 3,300원이니까 1년에 600만 개 이상 판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과정 중에 두 사람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던 심각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천생연분 같아 보이던 이 부부의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결국 2023년 7월 이미소 대표가 남편 최동력 대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분쟁이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들의 감자빵은 남편 최동력 대표의 법인 영농조합 CNL에서 감자빵을 제조하여 아내와 공동대표인 법인 농업회사 법인 밭 감자밭 카페에 납품을 해오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감자빵의 제조, 납품 등 생산 파트를 맡고 아내는 감자밭 카페를 운영하며 언론 홍보 등 마케팅 파트를 맡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이 나눠져 두 개의 회사로 운영되다 보니 부부 사이에는 납품 단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이혼 소송 이전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최동력 대표는 2023년 상반기에 아내 이미소 대표의 카페 감자밭에 납품하는 감자빵 생산 단가를 15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단가 계약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이 생산법인인 영농조합 CNL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수익이 나지 않아도 부부일 때는 어차피 판매법인인 농업법인 밭의 성장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테니 괜찮았지만 이혼을 한다면 본인도 생산처로서 수익이 나는 수준의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이미소 대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단가 조정 불가를 통보합니다. 이에 반발한 최동력 대표는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2023년 6월부터 카페 감자밭에 감자빵 납품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미소 대표는 2023년 7월에 이혼 소송 제기 및 남편과 남편 법인에 대한 감자빵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건 이미소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돌변한 겁니다. 2023년 이혼 소송 전까지만 해도 이 감자빵의 독특한 형태는 남편과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감자빵 캐릭터도 남편 최동력 대표 누나의 작품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된 2023년 말 인터뷰를 보면 감자빵은 본인 아버지의 아이디어였고 남편이 방송에서 자기 이야기를 안 하면 서운해하길래 추켜 세워준 것 뿐이라며 본인이 지난 몇 년간 방송에서 해왔던 이야기들을 모두 부정합니다. 당연히 최동력 대표의 주장은 다르겠죠. 아내 이미소 대표는 패션 디자인 전공으로 농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본인의 아이디어로 감자빵이 탄생한 데다 이는 이미소 대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인정해왔던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최동혁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후 농업의 뜻을 품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진학한 후 유기농 사과 품평회에서 1등을 한 농사 전문가로 이미 인정받은 지역 인재였습니다. 실제 감자빵의 상표권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업법인 회사 밭의 명의로 감자빵의 상표를 출원해서 이미소, 최동혁이 공동 소유하고 있기에 감자빵 아이디어에 남편 최동혁 대표가 배제되어 있다는 이미소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그동안 농업법인회사 밭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주주 구성을 봐도 이미소와 남편 최동혁이 각각 40%씩의 지분으로 공동 최대 주주입니다. 둘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분대로 반반 나누면 될 일이겠죠. 하지만 이미소 대표는 이혼 소송장에서 남편인 최동혁 대표에게 위자료로 단 1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10억 원도 위자료로 큰 돈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회사 밭은 2022년 12월에 동훈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기업가치 850억 원을 인정받고 2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매출과 이익 현황을 보면 2020년 1억 원도 안 되던 회사 매출과 이익이 2021년과 22년에는 매출만 100억, 200억을 돌파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3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억 원을 줄 테니 조용히 이혼하자는 건 최동혁 대표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원만한 합의 이혼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 이미소 대표는 왜 남편에게 위자료로 10억 원밖에 못 준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미소 대표는 춘천의 카페밥 부지와 건물, 그리고 감자빵 개발 자본금 모두가 본인 부모님의 지원이고 남편 최동혁 대표는 전혀 투자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과 투자 자본금은 필요하다면 회수하는 방안을 찾아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될 일이고 남편이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 감자빵의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무시한 위자료 산정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소 대표는 남편 최동혁 대표에게 감자빵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단순히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이 아닌 감자빵 판매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격화시킨 중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남편 최동혁 대표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변경한 레시피로 감자빵을 만들 것이고 별도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만의 감자빵 상표를 등록하며 반격을 시작한 건데요. 작년에 최동혁 대표가 별도로 출시한 원조 감자빵의 모습입니다. 패키지를 벗겨내면 감자밭의 감자빵하고 구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본인이 만들어 감자밭에 납품하던 감자빵을 레시피만 약간 변형시켰다고 하니 외형상 구분이 안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실제로 원조 감자빵의 홈페이지를 보면 춘천 감자밭에 23년 6월까지 납품하였으나 현재는 계약이 종료되어 단독으로 판매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혼 소송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소 대표는 남편과 성격 차이 그리고 대화 단절이 이혼의 이유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편과의 결혼식이 제일 행복했다 말하며 웃고 있는 세바시 강의연 영상을 찍은 게 불과 2년 전 이혼 소송이 불거지기 1년 전쯤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남편과의 불화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한편 이혼 소송이 불거진 2023년 농업법인회사 밭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하며 향후 수익성 유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이후 현재 농업법인 밭은 이미소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신사옥 이전을 마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태에서 이제는 감자빵의 유사 제품들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고 남편 최동혁 대표도 또 다른 레시피의 원조 감자빵으로 반격을 시작한 지금 이미소 대표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혼하며 함께 설립한 법인에서 낸 성과이며 지분도 동일한 상태에서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도 인정받았던 상황이기에 최동혁 대표의 10억 원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둘만 아는 것이고 이혼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주식회사인 법인은 지분대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 헤어짐의 과정에서 돈 욕심을 부리며 과거의 발언들까지 부정하는 이미소 대표의 모습은 분명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딸 사태도 그렇고 이번 감자빵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이가 좋다가 돈이 많아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것도
것도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가수 임창정이 2023년 5월경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주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락으로 간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임창정은 그동안 가수와 배우 등 방송 활동 외에도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업과 엔터 사업을 병행해 왔었는데요. 임창정의 복귀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가 운영했던 프랜차이즈들의 근황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창정은 1973년생으로 23살이던 1995년 이미 나에게로를 발표하며 가수 데뷔했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3집 그때 또다시가 히트하며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고 비트와 색즉시공 등 영화에도 출연하며 배우로 성공한 작품들도 꽤 있죠. 하지만 그런 그가 인기를 얻고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3년 6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소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가수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이후 영화배우 활동에 집중하던 그는 2009년 3월 약 6년 만에 11집 오랜만이야를 발표하며 가수로 복귀해 다시 본업인 가수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의 이름을 달고 장사를 했던 프랜차이즈의 현황을 살펴볼까요? 임창정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주점인 소주 한 잔입니다. 그의 대표곡이자 노래방 애창곡인 소주 한 잔을 프랜차이즈로 발전시켜 주점으로 만든 건데 매장이 많을 때는 전국에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할 정도로 인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이곳은 닭볶음탕이 메인이었던 포장마차 형태로 보이는데요. 가맹 사업의 시작은 2014년 10월로 임창정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점이었지만 2024년 10월 현재는 두 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의 경우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진 이후 가맹점 출점 시 임창정의 초상권 사용료 11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아왔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커졌었는데요. 임창정이라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했던 만큼 그의 얼굴과 이름이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되었기에 논란 이후 가맹점은 매출 하락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그동안 초상료 사용권까지 지급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임창정은 본인도 투자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피해 보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임창정의 이름을 달고 가맹 사업이 진행되었던 곳은 소주 한 잔 주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 가맹 사업을 시작했던 임창정의 모서리 족발도 2019년에는 57개의 점포를 내며 전성기를 맞이했던 브랜드인데요. 하지만 여기도 현재는 5곳의 매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서리 족발은 이제 더 이상 가맹점으로 추가 점포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정보 공개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소주 한 잔 정보 공개서에 있는 특수 관계인 정보를 찾아보니 예상대로 모서리 족발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예스IM F&B가 2023년에 가맹사업 경영권을 자진 취소했네요. 그리고 임창정이 가장 최근에 설립하고 가맹점을 모집해왔던 냉동 삼겹살 프랜차이즈인 임창정 파절이 삼겹살은 2020년 4월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말 기준 매장 수는 7개까지 잠시 늘었다가 현재까지도 이름 그대로 사용 중인 매장은 3곳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주가 조작 논란 이후 임창정의 이름을 떼고 간판이 인덕원 삼겹살로 변경된 매장도 있었는데요. 이 매장은 매장 내에 임창정 흔적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비조리 소고기와 돼지고기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자 양념 돼지고기 5인분을 17,6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팔아서 아직도 전국 2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임창정을 간판으로 진행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모델로 보여지는 이 대단한 갈비는 현재는 간판 모두에서 임창정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다른 브랜드들은 매장이 많이 폐점해 없어지긴 했어도 남아있는 매장의 대부분은 임창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단한 갈비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영업 표지가 임창정의 대단한 갈비였다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김준호의 대단한 갈비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냥 연예인 이름을 쓰지 않고 대단한 갈비로 표지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단한 갈비는 임창정이 모델이었다가 개그맨 김준호로 간판 모델이 변경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임창정의 속 시원한 대구탕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그리 성공했던 브랜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임창정을 간판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했던 총 5개의 브랜드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 가서 정보 공개서를 검색하면 상호에 임창정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은 소주 한 잔과 삼겹살 2가지 브랜드만 나옵니다.
임창정의 프랜차이즈들은 소주 한 잔을 운영하는 73B 브라더스를 중심으로 계열사인 예스IM F&B 등이 나머지 브랜드를 운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3B 브라더스가 2022년 9월에 등재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최종훈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로 임창정, 감사로는 그의 부인 서하얀 씨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주 한 잔의 매출액은 주가 조작 논란 이전인 2019년 12억 원에서 2021년에는 6억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 있었고, 또한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미 소주 한 잔의 가맹점 수는 27개에서 22개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코로나19 시절에 방역 규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저녁 장사가 불가능했던 만큼 주점 사업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들의 적자가 커지고 있었는데, 작년 주가 시세 조정 혐의로 임창정의 이미지까지 날아가는 바람에 결국 그가 운영하던 소주 한 잔 주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브랜드의 매장이 사라지거나 상호가 변경되어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며 폐점의 아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단한 갈비는 임창정이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모델이 변경되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대단한 갈비의 가맹사업 연역을 정보공개서에서 찾아보면 2020년 1월 임창정이 만들어낸 예스IM의 계열 회사인 주식회사 예스IM 패밀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대표자가 엄신영이라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6월에는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회사 상호가 주식회사 대단한 F&B로 변경되었고, 이후 2023년 대표자가 최혜수라는 분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한편 임창정은 소주 한 잔이란 이름을 주점뿐 아니라 소주 브랜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박재범의 원소주가 당시 GS25에서 독점 판매되던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 2023년 초 증류식 소주 제품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출시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소주 한 잔은 출시 한 달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모두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임창정의 주가 조작 사태 이후 생산된 재고만 판매하고 제품은 단종되고 맙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외에 임창정이 만들었던 예스IM 엔터테인먼트의 근황은 어떨까요? 2018년 7월 설립 이후 사세 확장을 위해 임창정이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주가 조작 사건이 악영향을 끼치면서 소속 걸그룹 미미로즈는 무려 예정보다 1년이나 미뤄진 2023년 9월에 컴백을 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결국 작년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예스IM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와서 새롭게 설립한 포켓세븐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결국 그가 진행하던 모든 사업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 임창정의 주가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24년 5월 3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시세 조정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창정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 이후 지난 6월에 임창정은 본인의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후배의 양성과 제작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티스트 임창정과 사업가 임창정이 뒤섞이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위치에서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서 평생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달라 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위한 젠걸음에 들어간 임창정은 자숙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24년 9월 7일 팬들을 대상으로 신곡 청음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총 6곡의 신곡을 들려주었다고 하니 곧 신곡 발표를 준비 중인 듯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18일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 개회식 공연에 출연하며 처음 복귀 무대를 가질 예정이라는 사실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임창정이 연루되었던 SG증권발 시세 조종 사태는 당시 워낙 파급력이 컸던 사건이라 그의 복귀 이후 대중의 여론이 어떨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비록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입은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여러분은 임창정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봉구스 밥버거 기억하시나요? 2010년경 대히트를 쳤던 추억의 브랜드이기에 다들 한 번씩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한때 천여 개 매장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던 봉구스 밥버거가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봉구스 밥버거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건 사실 창업자인 오세린 대표의 책임이 큰데요. 오늘은 봉구스 밥버거의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너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구스 밥버거의 창업자 오세린 대표는 수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학원을 운영하신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며 중학교까지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부모님의 큰 기대에 부담을 느끼며 학업에 흥미를 잃고 순탄치 못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홍익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입학한 지 보름 만에 부모님 몰래 등록금을 환불받아 수원역 인근에서 어묵을 팔며 장사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거리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떠돌며 분식 장사를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남은 10만 원으로 고향인 수원에 위치한 공원고등학교와 동우여자고등학교 앞에 주먹밥 노점상을 시작한 것이 봉구스 밥버거의 시작입니다. 기본 주먹밥에서 재료가 하나씩 추가되는 형태로 기본 주먹밥인 봉구스만 해도 한 끼 식사로 괜찮은 양에 추가 내용물들도 훌륭한 조화를 자랑하며 금세 입소문이 났는데요. 이때가 2010년 오세린 대표가 25살일 때였는데 당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자 가맹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부자 이웃을 설립하고 2011년 4월에 1호점을 정식 오픈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며 2014년에는 가맹점 수가 무려 950호점을 돌파하고 가맹점 합계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일반 대중의 봉구스 밥버거와 그 창업자 오세린 대표에 대한 인식도 매우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성공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당시 청년 창업의 성공 신화이자 롤모델로 꼽히던 오세린 대표였지만 봉구스 밥버거가 빠르게 성장하자 제조 방식을 베낀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소송들이 이어졌고 동네 친구를 사업에 끌어들였다가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2월 셰프 밥버거와의 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을 차린 점주 중에 그의 부모가 경기도 평촌에 셰프 밥버거라는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를 차렸고 그 셰프 밥버거 창업주는 영세 창업가가 아닌 이미 예전부터 프랜차이즈 장사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상당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오세린 대표는 주장했었는데요. 자신 같은 청년 사업가의 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자녀를 동원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후 가맹점주인 자녀도 셰프 밥버거에서 일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스몰비어의 사례로 미투 창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2010년대 초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무분별하게 생기는 미투 브랜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무일푼에서 가맹점 1천여 개를 운영하는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에 돈도 많이 벌어 부럽다고 느껴졌겠지만 정작 본인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2014년 2월에는 뇌졸중을 앓기도 하는데요. 이 즈음에 결국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건데요. 오세린 대표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졸피뎀을 투약하고 마약을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채 함께 마약을 한 여성들과 난교 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세린 대표는 2017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게 됩니다. 사건 이후 당시 오세린 대표는 내가 젊은 날의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내 일탈은 개인적인 것일 뿐 봉구스 밥버거의 점주님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며 무릎 꿇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기대를 배신해 죄송하다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오세린 대표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는 즉각 봉구스 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하는데요. 제명은 프랜차이즈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남아있던 약 700여 곳의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이 겪을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오세린 대표의 사과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이고 사실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기게 되는데요.
바로 2018년 10월 가맹점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봉구수 밥버거를 몰래 내내 치킨에 매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점주들과 포스결제 시스템 위약금 등 해결해야 될 채무가 무려 40억 원이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마약 투약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가맹점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부분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오세린 대표는 점주들 몰래 브랜드를 팔고 해외로 도피하여 잠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까지도 그의 근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란 당시 사과문에서 저를 욕하고 꾸짖어달라, 길고 깊게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었는데 길고 깊게 자숙한다는 게 해외로 잠수 타버린다는 뜻이었을까요? 또한 사실 내내 치킨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에서 왜 굳이 논란의 대상이었던 봉구수 밥버거를 인수했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내내 치킨 관계자의 당시 인터뷰 자료를 보면 인수하는 과정에서 M&A 담당 팀이 봉구수 밥버거의 40억 채무에 대해 모르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논란의 봉구수 밥버거였지만 시장의 아이템으로서는 여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내내치킨은 봉구수 밥버거를 인수한 이후 내내치킨 앤 봉구수 밥버거라는 두 가지 브랜드가 동시에 판매되는 형태의 매장을 선보이며 브랜드 재건을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봉구수 밥버거의 최근 근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전히 전국에 490여 개의 매장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창업자의 여러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망가졌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기본 봉구수 가격 3,000원부터 시작하는 밥버거를 한 끼 식사로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내내치킨 인수 이후 지속적으로 신메뉴도 선보이며 혼밥족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인 모습입니다. 이번 봉구수 밥버거의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제대로 사고를 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종합 선물 세트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는 가맹점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오너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세린 대표는 봉구수 밥버거를 만들기 전에 무려 17번이나 실패하고 18번째 아이템으로 어렵게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게 되는 걸까요? 봉구수 밥버거의 오세린 대표 사례는 돈을 벌고 성공할수록 어려울 때의 초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마약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제주도 3대 해장국으로 불리며 제주도 여행을 가면 한 번씩은 찾게 된다는 제주 은인의 해장국 알고 계시죠? 몇 년 전부터는 도심 지역에서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 은인의 해장국 제주 본점에 가면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주 은인의 해장국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호도 변경한다고? 대체 은인의 해장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은인의 해장국 짝퉁 논란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은인의 해장국의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은인의 해장국은 창업자 이은희 씨가 2002년 제주시 일도 이동에서 첫 점포를 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이 현재까지도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원조 본점인데요. 초창기 해장국 한 그릇에 4,500원으로 판매를 시작했던 은인의 해장국은 당시 아침 식사차 들린 개인 택시 기사분들과 직장인들의 입소문을 탄 뒤 한라산 등산객들의 인기까지 끌며 제주도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해장국집으로 유명해졌고 미풍 해장국, 모이세 해장국 등과 더불어 제주 3대 해장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내에서 유명 해장국집으로 이름을 날리던 은인의 해장국의 프랜차이즈화가 시작된 건 2016년 이은희 창업자의 차남인 고모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살던 강민재, 현재 제주 은인의 해장국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자본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는데요. 2016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고 씨와 강민재 대표가 프랜차이즈 법인의 지분과 수익을 5대5로 나눠 가지기로 했던 상황이라 이은희 창업자도 자식이 출자한 기업인이 믿고 해장국의 레시피와 상표권을 주식회사 하솔 F&B에 넘겨주었습니다. 실제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과정을 봐도 출원인은 이은희 창업자이고 최종 권리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하솔 F&B로 되어 있는데요. 각 상품 분류별로 모두 2016년 12월 15일 상표권을 출원하여서 2017년 7월 18일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바로 서로 간의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에서의 이견이 있어 상표권을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은희 창업자는 당초 몇 군데에만 가맹점을 열어 품질을 관리하고 싶었지만 강민재 대표는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래서 동업은 어렵다고 하나 보네요. 결국 이은희 창업자 측은 2017년 10월에 현금 보상 1억 5천만 원과 5년간 매월 로열티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모든 지분을 강민재 대표에게 넘기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권한도 포기하는 양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제주 은인회 해장국 프랜차이즈 출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8개 정도의 매장을 내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가맹점이 100호점을 돌파하며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제주 본점 측은 소액의 로열티 계약을 맺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후에도 강민재 대표의 프랜차이즈는 승승장구했고 이은희 창업자 측은 월 로열티 5년 계약이 끝난 2022년 10월 이제 로열티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해당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걸었지만 월 100만 원의 로열티 지급 기간이 끝난 것일 뿐 당시 현금 보상 1억 5천만 원의 상표권과 레시피를 넘긴 원 계약서 때문에 패소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계약서에 이은희 창업자 측은 육지에는 매장을 낼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어서 현재도 제주도에서만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결국 상표권 사용 계약의 내용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육지 사업권을 독점하여 본점 측이 제주도 외에 사업을 못하게 한 부분, 그리고 보통 로열티는 매출의 몇 %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월 100만 원으로 고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항을 넣어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재 대표 측에서는 훗날까지의 상황에 대비해 영리하게 계약을 잘 짠 것이고 이은희 창업자 측은 독소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너무 쉽게 날인을 한 거죠. 당시 계약은 강 대표와 처음 법인을 함께 설립했던 이은희 창업주의 차남 고모 씨가 체결했던 것이라 하는데요. 불리한 조건이 일부 포함되었다 생각했지만 당시 제주 본점 측이 법인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의 귀책 사유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을 정리하고 넘기는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인 하솔 F&B가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연 매출이 수십억 단위로 갱신을 이어가는 동안 본점은 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본점의 유무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월 100만 원이라는 소액의 로열티만을 지급받았으니 본점은 이에 박탈감을 느끼며 우리가 원조인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주 본점은 육지의 하솔 F&B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에게 은인의 해장국을 공급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가맹본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약 내용 위반이라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본점은 점포 외벽에 서두에 보여들었던 것과 같이 본점과 서울의 프랜차이즈는 관련이 없다는 항의성 플래카드도 내걸었는데 가맹본부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또다시 접수합니다. 이쯤 되면 잘잘못을 떠나 감정 싸움으로 격화된 건데요.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육지에 있는 은인해장국은 모두 짝퉁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본점과 가맹점의 레시피는 동일한 것이고 가맹점의 레시피는 원조인 제주 본점에서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해 서울에 있는 제주 은인의 해장국이 제주도 본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제주 본점이 강민재 대표와 계약을 잘못한 것이죠. 20년을 공들인 상표와 레시피를 계약 한 번 잘못해서 헌납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강민재 대표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주식회사 하솔 F&B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홈페이지에 나온 회사의 연역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법인 설립, 2016년 11월에 일산 본점 오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이은희 창업자 매장이 본점이 아니라 본인이 최초로 열었던 일산점을 본점으로 소개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에도 등장하네요.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찾아보니 2022년 기준 매출은 83억, 영업이익도 7억 이상 기록했고요. 2017년 1월 프랜차이즈 상표권 등록을 하고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 중이었습니다. 가맹점도 꾸준히 늘어 2024년 현재 약 11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네요. 강민재 대표는 2019년 4월에 농업법인회사 디딤찬도 설립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진행하는 하솔 F&B 외에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디딤찬을 설립하여 모든 식자재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입니다. 디딤찬 또한 2022년 기준 연매출 103억, 영업이익은 13억 이상을 기록하며 역시나 안정적인 성장 중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중견기업 부럽지 않은 정도가 되었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디딤찬의 공장들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온라인 판매로 은인의 해장국 밀키트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강민재 대표가 잘 나가는 것을 보며 제주 본점은 내가 원조인데 이렇게 이름을 빼앗긴 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주도 본점은 매장 이름을 은인의 소고기 해장국으로 변경하고 이은희 창업자의 사진을 간판으로 내걸으며 해당 사진과 상표 등록 번호가 없는 곳은 은인의 해장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레시피가 모두 동일한 은인의 해장국이며 현재 이은희 창업자 측은 제주 본점과 노형점 이렇게 두 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다 강민재 대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주 본점과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나머지 분쟁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오랜 법정 소송의 결과 강민재 대표의 사용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 과정에서 강민재 대표가 승소하고 이은희 창업자 측은 직접 운영하는 제주 본점 이외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 대표의 계약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도의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주 은인의 해장국을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시킨 프랜차이즈 사업화는 본인이 회사 운영을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 제주 은인의 해장국 프랜차이즈 성공에는 로컬 맛집으로 유명했던 제주 본점의 명성과 훌륭한 레시피가 존재했기에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월 로열티 100만원 주는 계약을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는 맞지만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하네요. 현재 제주 본점은 은인의 소고기 해장국과 은인의 해장국 이렇게 두 가지 상표권을 마치며 또 다른 반격을 준비 중인 듯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시 연동, 연북로에 자체적인 2호점을 내며 분점 출점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다툼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의 피로도는 쌓여가고 제주 은인의 해장국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 역시 자명한 사실입니다. 강민재 대표가 가맹 사업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원래 꿈꾸었던 것처럼 제주 은인의 해장국을 통해 고향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자 함의 목적이 있었다면 향후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제주 본점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확장으로 인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상생의 구조를 가져가지만 가맹점에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쿠우쿠우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쿠우쿠우가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과 갑질의 역사를 통해 선택하지 말아야 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우쿠우는 2011년 1호 매장인 안산점 오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쿠우쿠우는 2012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며 가맹점을 모집했고 얼마 안 가 30호점이 오픈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당시 스시와 롤 등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뷔페로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저도 2014년경에 살던 동네에 쿠우쿠우가 처음으로 오픈을 해 부모님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말에 무려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려 입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성장과 확장에 우쭐해졌던 걸까요?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부인인 강명숙 대표를 포함한 가족 일가가 2014년부터 가맹점과 협력업체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해왔던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19년 언론 보도를 통해 쿠우쿠우가 잘 나가던 가맹점을 폐업시키고 바로 인근에 직영점을 열었다는 논란이었습니다. 해당 위치는 강북구의 매장이었는데요. 2018년 11월에 가맹점으로 운영되던 쿠우쿠우 수유점을 강제 폐점시키고 직선거리로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직영점인 쿠우쿠우 강북구청점이 문을 열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이 직접 수유점을 방문을 해서 수유점과 5km 떨어진 정릉동에 가맹점을 낼 거라 이야기를 했고 수유점의 가맹점주는 정릉점이 생긴다면 손님이 줄고 망하겠다 판단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을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폐점을 하고 나니 정릉동에 매장이 생긴 게 아니라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이 김영기 회장의 딸이 운영을 하는 강북구청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가 상권을 만들면 가맹점의 문을 닫게 한 뒤 근처에 김영기 회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을 열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 더 재밌는 건 이런 방식으로 매장을 확보해 영업이 잘 되면 웃돈을 받고 다시 또 다른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 부부는 애시당초 정상적으로 직영점을 운영해서 매출로 돈을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실제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직영점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갑질은 더 기가 막힌데요. 2016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와 소매품을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시키며, 만약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과 영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게 한 겁니다. 해당 갑질은 2019년 언론 보도가 터지기 전까지 4년간 이어졌는데, 김 회장 부부는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들에게 식자재와 소모품들의 가격 인상까지 진행하며 강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점주들에게 강매를 시켰나 봤더니 납품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영기 회장 부부는 실제로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물품 공급가의 2%에서 많게는 11%까지 이 해당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알선 수수료의 금액을 살펴보니 2015년에는 2억 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런 강매 행위가 이루어진 2016년에는 23억 8천만 원 정도로 10배나 증가하더니 2017년엔 37억 2,400만 원, 2018년에는 38억 4,100만 원, 2019년에 오면 41억 9,300만 원까지 매년 급증을 합니다. 만약 2019년 해당 사건이 폭로되어 알려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해먹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언론 폭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과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쿠우쿠 갑질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9월에는 16억 원이라는 거금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 회장 부부가 검찰에 송치된 건데요. 협력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자재납품업체와 매장 인테리어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게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온 것인데, 해당 금액을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포장해서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11억 6천만 원이나 받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김 회장 부부는 같은 기간 회사 돈 4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제품 납품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의뢰 입장인 협력사에게 그야말로 갑의 위치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갑질을 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협력사들에게 입금을 강요하는 문자를 대놓고 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협력사들은 운영지원비 명목 외에도 쿠우쿠 창립 기념일 등 본사 행사에 찬조금까지 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김영기 회장과 부인 강명숙 대표 지인의 공연 티켓을 사거나 고가의 냄비 등도 강매당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 부부는 이렇게 챙긴 돈 16억 원을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명품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들인 경기도 성남의 건물은 김 회장 부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쿠우쿠 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줄줄이 비엔나처럼 갑질과 부당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져서 기가 차는데요. 당시 김 회장 부부는 정당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2024년 6월 27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쿠우쿠 김영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유죄가 선고되었고, 김영기 회장의 부인이자 대표이사였던 강명숙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초 보도들이 이어졌던 2019년만 해도 그런 일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던 김 회장 부부. 하지만 그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갑질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막장인 건 이런 김 회장 부부의 갑질을 최초 폭로한 사람이 전 쿠우쿠의 임원이자 강명숙 쿠우쿠 대표의 조카였다는 사실입니다. 강명숙 대표가 이 조카를 2014년에 입사시킨 후 2016년에는 상무로 특급 승진시켰었는데,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고모를 향한 조카의 저격이 시작되었던 건데요. 왜 이랬나 보니까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회사를 나가게 된 다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들 내부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죄 판결 이후 쿠우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쿠오쿠 김영기 회장은 횡령 혐의 이후에도 꿋꿋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개서를 보면 여전히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인인 강명숙 대표는 퇴사한 상태이고 2022년부터 새로운 대표가 선임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쿠오쿠 측이 밝히고 있어서 과연 새로운 대표가 누군지 봤더니 김동현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분은 아들로 보입니다. 결국 엄마가 물러나고 아들이 운영하는 가족 경영이라면 달라진 것도 없는 건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것 같네요. 결국 이런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쿠오쿠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빠르게 가맹점들이 이탈하는 중입니다. 쿠오쿠의 전국 매장은 2019년 13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에 125개, 21년에는 110개, 22년에는 96개, 그리고 2024년 현재는 80개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보개서를 보면 신규 개점은 거의 없이 계약 해지만 빠르게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한 매장들이 쿠오쿠에서 또 다른 뷔페 브랜드인 고메스퀘어 또는 다이닝원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운영하는 것도 확인됩니다. 쿠오쿠와는 연관이 전혀 없는 다른 브랜드들이지만 취급하는 음식류가 비슷한 뷔페 브랜드이기에 많은 가맹점이 쿠오쿠에서 상호를 변경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존의 쿠오쿠 이름을 달고 있는 매장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쿠오쿠는 쿠오쿠 골드라는 대형 매장 버전을 런칭해서 영업 중인데요. 매장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단일 매장 규모를 대형화해서 매장당 수익을 늘리는 전략으로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쿠오쿠 골드점은 상봉, 보라매 공원, 강동, 밀락, 경성대점 이렇게 5곳이고 2024년 8월 14일에는 골드 구로점이 신규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쿠오쿠는 회전 초밥 매장의 형태인 새로운 프랜차이즈 쿠오쿠 블루레이를 건대역 인근에 직영점으로 오픈했는데요. 30에서 60평 소형 평수의 매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밝힌 건데 이미 이미지가 나락으로 간 쿠오쿠를 선택할 예비 가맹점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시장에는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는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이 있습니다. 가맹점 피 빨아먹는 이런 쿠오쿠 같은 구조를 가진 회사의 매장은 창업하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테니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셔서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봉구비어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몰비어라는 컨셉으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얼마 안가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줄지어 생겨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미투 브랜드 창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봉구비어의 사례를 통해 미투 창업이 왜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투 창업은 어떤 특정 회사의 창업 아이템이 붐을 일으켰을 때 경쟁 회사에서 메뉴 구성 및 상품을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창업을 말합니다. 미투 창업은 히트 원조 브랜드를 거의 그대로 표절하거나 모방하며 상표명도 경쟁 회사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조는 사라지고 미투 매장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투 브랜드들은 원조의 레시피와 상호를 베껴서 만든 탓에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브랜드들은 금세 힘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지는데 더 큰 문제는 원조 업체마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릴 스몰비어 시장도 그러했는데요. 스몰비어의 시작은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의 봉구비어였습니다. 스몰비어란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맥주집을 말합니다. 실제로 봉구비어는 10평 내외의 작은 공간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당시 창업시장에 굉장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봉구비어는 2011년 부산에 첫 매장을 런칭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가맹점을 모집하며 2015년 최전성기에는 전국 700호점 돌파 및 중국 상해 등 해외에도 매장을 런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봉구비어가 인기를 끌자 용구비어, 상구비어, 봉주비어, 광수비어, 춘자비어 등 미투 브랜드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들 말고도 컨셉,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동일하고 상호만 바뀌어서 운영되는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가
아니라 가장 많을 때는 약 100여 개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미투가 많았었다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미투가 심한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었는데요. 당시 고객들에게 스몰비어 매장이 다른 주점들에 비해 유독 인기가 많아서 이런 컨셉의 브랜드가 100여 개나 생겨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 봉구비어의 메뉴 구성을 보면 3,000원짜리 크림 생맥주와 5,000원짜리 감자튀김 등으로 아주 단순한 구성을 보였는데요. 봉구비어를 보고 따라 만든 미투 브랜드들을 보면 어딜 가든 메뉴 구성과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스몰비어의 브랜드가 많이 생길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메뉴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도 감자튀김 외 몇 가지 튀김만으로도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주점 및 외식업 가맹사업에 전문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너도 나도 스몰비어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며 가맹 본사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점 창업 시장에 전무후무하게 많은 미투 브랜드가 생겨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요리류를 취급하는 퓨전 주점이나 일식 주점 등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만의 메뉴 구성과 맛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요식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개인이 그 브랜드들의 메뉴 구성이나 노하우를 흉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몰비어의 메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스몰비어의 매장들은 인테리어도 대동소이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게 그냥 사진만 보여줘도 동일하게 시공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감자튀김 등에 사용할 튀김기도 전문 지식 같은 게 전혀 없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조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동네 상권 안에 이름만 다른 스몰비어집이 여기저기 생기며 난립하게 되자 소비자들은 금방 스몰비어라는 주점 형태에 질리게 되었으며 결국 유행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차별성 없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미투 창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스몰비어가 창업 아이템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2014년에 생겨났던 브랜드 대부분은 1년에서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투 창업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진 창업시장 환경에서 프랜차이즈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그 입지를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중에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성공한 브랜드의 사업 아이템을 미투 창업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유행이라고 해서 미투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가맹 본사가 제일 문제겠지만 이런 차별성 없는 미투 브랜드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택해서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점주들도 본인들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스몰비어라는 동네 술집이 가진 시장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넘쳐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매장이 증가하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조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후발 업체들은 짧은 유행을 만들며 공멸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이템의 차별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유행만 따라가는 창업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 미투 창업의 끝은 언제나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원조 업체와 미투 브랜드 모두가 폐업하거나 아이템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외식업계의 미투 창업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법망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직영점 하나 없이 성공한 브랜드를 카피해서 미투 브랜드를 만들고 원조 브랜드보다 가맹비 조금 덜 받고 창업 비용 조금 더 싸다고 하면서 점주를 모집하는 미투 가맹 본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당시에 부재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운영 능력이 없는 가맹 본부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59%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요. 해당 자료를 보면 가맹 사업을 하겠다고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브랜드들 중에서 직영점이 없는 곳이 74%에 달했습니다. 가맹본부 10곳 중 7곳이 시장 경험도 없이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얘기이며 무책임한 가맹본부가 그만큼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미투 창업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 본사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법안인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에 발의되어 2021년 4월에 개정되고 2021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가맹본부가 한 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 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재밌는 건 시행령이 공표되기 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된 가맹본사는 직영점 운영이 예외라고 했더니 당시에 일단 신규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고 보는 묻지마 등록이 폭증했었다는 겁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 달이었던 2021년 10월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은 1229개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5천% 이상 폭증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혹시 창업하려는 가맹 본사가 이 기간 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서 직영점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해당 법안을 통해 투기꾼들이 가맹시장 진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려면 직원 고용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확보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쉽게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이 섣불리 위험 부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고 보는 스몰 비어급의 미투 브랜드 난립은 이제 일어나지 않고 통제가 되겠죠. 또한 1년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존속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보완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가맹사업을 하며 차별점을 가진 본사들이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건강한 창업시장이 형성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몰비어의 창시자 봉구비어의 근황은 어떨까요? 봉구비어는 아직 운영 중인 매장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맹점 수가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 2015년 최고치였던 730개 매장을 정점으로 작년에 운영 중인 매장은 211개로 고점 대비 71%나 감소한 상황이고 작년에만 14%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봉구비어는 얼마 전인 2024년 6월에 유사 브랜드인 오봉자 사롱을 인수했습니다. 남아있는 스몰비어 브랜드를 모아 봉구비어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해당 아이템이 차별성 없는 미투 브랜드인지 정도는 꼭 체크하고 신중히 창업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투 창업, 그 끝은 공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세계 노브랜드 피자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신세계 같은 유통 대기업이 굳이 골목 상권에서 피자까지 팔아야 하나 싶은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국내 중소 브랜드인 고피자의 컨셉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브랜드 피자를 비롯해 벤치마킹과 카피캣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세계의 행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지난 2022년 3월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을 런칭했습니다. 벌써 2년 전 이야기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인 대치점은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고피자 대치 본점을 표절한 것으로 런칭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노브랜드의 상징인 노란색을 쓰지 않고 뜬금없이 고피자의 브랜드색인 주황색을 간판에 사용했고 간판 색깔만 같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유니폼과 앞치마 색까지도 동일하게 따라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피자는 2016년에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2018년에 강남 대치 본점을 오픈하고 성장 중인 중소 피자 브랜드였는데 신세계가 굳이 고피자 본점 맞은편에 똑같이 따라한 매장을 출점하며 피자 브랜드를 시작한 것은 고피자의 당시 인기의 편승에 쉽게 브랜드를 띄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노브랜드 피자는 매장뿐 아니라 고피자가 내세웠던 8분 피자 컨셉도 따라했는데요.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피자를 출시하며 자체 기술로 업계 최단 시간인 8분 이내에 피자가 완성되는 스마트 피자 키친을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노브랜드 피자의 8분 피자 조리 기술은 고피자가 창업 초기부터 개발한 자체 고온 오븐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신세계 측은 대치점 매장의 위치는 고피자가 입점하기 전부터 노브랜드 버거 매장이었던 곳으로 기존 버거 매장을 피자 매장으로 변화시킨 것뿐이라 입장을 밝히고 8분 이내에 피자를 만드는 기술이나 주황색인 브랜드 고유 색상 등도 고피자만 가지는 독점 권한이
아니다 라는 관계자 인터뷰를 내보내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브랜드 피자는 2023년 초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며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노브랜드 피자 매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브랜드 피자의 정보 공개서를 확인해 보니 가맹비 1,650만원과 교육비 550만원,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 500만원 등으로 예치 가맹금만 해도 2,700만원에 달합니다. 경쟁사인 백종원의 백보이 피자가 가맹비 880만원에 이행 보증금 200만원으로 초기 예치 가맹금이 1,080만원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건데요. 그래서인지 노브랜드 피자의 출점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현재 매장 수가 대치, 역삼, 미아, 서울대 입구 등 4곳밖에 안 되며 이 또한 모두 직영 매장으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1호 매장인 대치점 이후에 생긴 역삼, 미아, 서울대 입구점은 홀 테이블이 전혀 없는 10평 내외의 소형 배달 전문점인데요. 국내 피자 시장을 평정할 것 같은 기세로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이지만 생각만큼 노브랜드 피자가 인기도 없고 가맹 개설 비용이 비싸서인지 가맹점 모집이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신세계 측도 굳이 직영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려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세계의 피자 가맹 사업은 망한 것과 다름없어 보이고요. 일본의 자파점인 돈키호테를 그대로 따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문을 닫았던 신세계의 흑역사 중 하나인 삐에로 쇼핑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자보다 먼저 시작했던 노브랜드 버거는 사실 버거킹의 저렴이 버전으로 유명해졌던 건데 맛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경쟁사보다 확실히 저렴한 버거와 세트 가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신세계는 노브랜드 버거의 성공처럼 노브랜드 피자도 성공할 것이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노브랜드 피자가 노브랜드 버거처럼 2, 3년 안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고피자를 베끼며 시작한 노브랜드 피자는 어정쩡한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모습이고 신세계 회사 내부에서도 피자 사업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노브랜드 자체가 캐나다 유통 브랜드 노네임의 카피 버전입니다. 이마트의 PB 브랜드로 시작된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브랜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상표 없이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매장의 형태로 국내에 선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컨셉은 1978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유통업체 로블로가 런칭한 브랜드인 노네임과 유사하다는 점을 오픈 초기부터 지적받아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브랜드는 브랜드의 이름을 없애고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노네임의 기본 컨셉뿐 아니라 노란색 바탕과 브랜드의 진한 폰트가 강조되는 디자인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수준입니다. 신세계의 베끼기 논란은 이외에도 아주 많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자주도 일본 기업 세이브의 생활용품 전문점인 무인양품을 베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로고의 폰트 및 매장의 인테리어 톤, 그리고 미니멀한 느낌의 상품의 구성까지 누구나 그 유사성을 느꼈을 텐데 신세계 측은 무인양품은 가구 상품이 중심이지만 자주는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이 중심이며 디자인도 무인양품과 전혀 다른 디자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해명으로 베끼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삐에로 쇼핑, 스타필드 모두 해외에서 벤치마킹해 온 것인데 신세계의 베끼기 논란 중에 노브랜드 피자의 표절 논란이 좀 더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노브랜드 피자는 해외 사례도 아닌 국내 중소기업인 고피자의 컨셉을 차용했다는 부분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마트나 스타필드처럼 대형 유통매장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제 동네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것이냐며 반발이 생긴 부분도 있었겠죠. 사실 신세계 정도의 재벌이라면 대기업의 자본과 우수 인력으로 R&D에 투자해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이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지속적인 카피 버전으로 쉽게 시장에 진출하니 표절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세계의 유통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이 끝난 오프라인 점포 혹은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까지 나오는 것이겠죠. 정말 벤치마킹과 베끼기의 사이의 경계에서 항상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왔으니까 말입니다. 스타필드도 1959년 호주 시드니에서 첫
오픈을 해 전 세계에 35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인 웨스트필드의 카피 버전입니다. 호주에서 출발한 쇼핑몰이지만 현재는 영국의 런던 등 세계 각지의 주요 도시들에 자리 잡은 유명 쇼핑몰인데, 저 통유리 형태의 외관부터 로고의 빨간 글씨 및 폰트와 매장 내부의 유사도까지 저렇게 다 따라해야 했나 싶네요. 솔직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스타필드를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정말 좋게 생각을 하자면 스타필드의 경우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아니면 못하는 사업이니까 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노브랜드 피자 같은 먹거리 사업의 카피는 앞으로 다신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조그만 이익을 치사한 수단을 써서라도 챙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세계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유통 대기업으로서 벼룩의 간을 안 빼먹어도 대대손손 잘 사실 텐데, 이번 노브랜드 피자 같은 경우는 베끼기 논란만 커지고 사업적인 실익을 거두지 못한 채 체면만 구긴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최근 신세계는 이마트를 리뉴얼해 더 타운 몰이라는 레저와 쇼핑이 결합된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선보이는 중이던데, 이처럼 새로운 유통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신세계 사업의 본질 아닐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